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며칠 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친 가상자산 대통령이다,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미 대선의 편도를 바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재임 기간 동안에서는 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이게 180도로 바뀐 겁니다. 자, 오늘의 경제 인사이트 첫 번째 이슈라는 현재 친가상자산 대통령 후보를 자처하고 있는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지, 또 이런 암호화폐 산업, 가상자산 산업이 미 대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또 얼마나 오를지 혹은 떨어질지 여기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수출액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본도 제칠 수 있을 것이란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 문제 다룹니다. 완전한 회복세를 넘어서 역대급 수출 성적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원동력, 분야별 분석,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후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트코인이 장중 한때 7만 달러 선까지 다시 터치를 했었습니다. 자, 현재 미 대선의 이 가상자산 시장과 영향을 맺으면서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이렇게 미국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도 여러 각도로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백훈종 스매스파이 CEO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표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때는 오히려 이걸 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두 번째 이번에 등장을 하면서 자신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또 친가상자산 대통령 후보임을 오히려 공약을 하고 공표를 하고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보고 그 의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공약들을 트럼프가 해내고 있는 겁니까? 네,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이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죠. 이 개인 지갑에다가 직접 보관하는 거를 네. 이 상대 진영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불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현재 공화당 후보는 그거를 문제없이 합법화하겠다라는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일단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이제 의회죠. 상하원에 계류 중인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친가상자산 정책들, 그리고 발의된 법안들을 자기가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통과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정립하겠다라는 공약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CBDC라고 합니다. 그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CBDC라고 부르는데 그 CBDC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트럼프 현재 후보가. 그래서 CBDC 발행을 미국 내에서는 완전히 금지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네, 그 정도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선을 승리하면 현재 SEC 위원장도 뭐 바꿔버리겠다. 이게 이제 그동안의 암호화폐에 대한 그렇게 규제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래도 자신은 현재 지금 SEC 방침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SEC가 이 미국 회계 기준에 가상자산이 편입될 수 없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고 기업들도 재무제표에다가 비트코인을 지금 현재는 담아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게 있는데 행정부에서 거부권을 놨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이제 SEC가 또 이제 게리 겐슬러 현재 의장이 이제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게리 겐슬러 위원장부터 일단은 퇴임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종 암호화폐들에 대한 기소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이제 거래소들, 그다음에 디파이라고 하죠.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에서도 기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SEC가 겐슬러가요. 맞습니다. 의장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이어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이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철강 산업에 비유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철강 산업이 지금의 암호화폐 산업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 이제 우리도 자산이 있잖아요. 중앙은행의 자산도 있고 전략적인 비축 자산들이 있을 텐데 보통 금, 우리는 이제 달러를 보유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쌓아놓겠다, 비축하겠다. 이 발언의 의미도 궁금하고요.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미국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야 금도 아닌데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쌓아놔도 돼? 또 국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재미있는 발언이고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금은 뭐 워낙 우리 인류와 함께했던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이 상당한 양의 금을 비축을 해놓죠. 네. 그래서 비축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도 비축 자산으로 담아 놓겠다. 자기가 되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현재 미국 정부가 21만 비트코인 정도를 현재 재무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히는 재무부 소유 자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금을 몰수한 거기 뺏은 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내놔야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 안 팔고 그냥 재무부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라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재임 기간 때와는 다르게 이 달러에 대한 어떤 맹신이 지금 조금 사라진 상태로 보입니다. 달러가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 신용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축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는 그 저희에는 달러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특히 금과 비슷한 안전 자산 네.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진짜 대통령이 되면 할까요, 트럼프가? 일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축 자산을 재무부가 소유하는 게 대통령 권한은 아닙니다. 예.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준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허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연준 의장의 이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비축 자산을 새로 도입하는 게 대통령 권한만으로는 네. 당장은 실현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찬반 양론이 아마 격화될 거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발언이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자산, 일종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쌓아놓겠다. 또 이 발언이었었는데요. 자, 아마 이게 우리 대표님한테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고 시청자들도 궁금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MZ들 표를 얻으려고 암호화폐 대통령, 친가상자산으로 트럼프가 변신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일차원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일기 때는 분명히 암호화폐 사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좀 의도를 한번 좀 추론 좀 해주시고 통찰을 해주신다면 왜 트럼프는 바뀌었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더 나아가서 이 디지털 자산 경제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가장 강경한 의원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라든가 낸시 펠로시 의원 같은 중진 의원들이 이 가상자산을 아예 미국 내에서 금지해버리는 법안도 발의를 했었고 예. 당내 경론이 그렇게 붙여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 표를 득표하려는 트럼프 현재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친암호화폐 쪽으로 가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됐던 거라고 해석이 일단은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MZ 세대들의 표를 잡아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MZ 세대들의 불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예. 그게 인플레이션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오는데 네. 지금 현재 그 공화당과 민주당을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이 유권자들이 관심 가지는 분야가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근데 이거에 대안을 마련을 하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이용했다라고 일단 전 해석이 됩니다. 네. 달러 헤게모니, 달러가 계속해서 신용을 잃고 구매력을 잃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 와중에 이 탓을 바이든 행정부로 돌리고 싶은 것이죠.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부의 가치 저장 수단을 가져와서 내가 이런 어떤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해보자. 자신의 이기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는 메시지를 젊은 세대에다가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젊은 표를 가져오기 위함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통령으로서 부상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를 크게 통찰해 보면 역시 민주당과의 차별성, 정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건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근데 또 하나가 CBDC,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를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연준도 그렇고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원화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뭐 많이 카카오랑도 노력도 하고. 트럼프는 왜 이 디지털 통화로 가는 거를 싫어하죠?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이 CBDC 디지털 자산 통화는 네. 일단 이 감시 견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통화가 돈이 이제 완전히 디지털 장부상에만 존재를 하고 네. 그 발행 주체가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중앙은행이 이 발행한 통화가 정확히 누구의 계좌로 얼마가 흘러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100% 트래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예. 심지어 기능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지급된 돈은 이자가 안 붙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지급된 돈은 담배나 술을 사는 데는 결제가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서베일런스 기능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는 그렇게 또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이런 게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자유라는 어떤 슬로건을 내건 이 공화당과 트럼프 현재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아마 이 부분이 있어서도 엇갈릴 것 같고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해 보겠지만 기존의 디지털 통화를 추진해 왔던 CBDC를 해왔던 세력들은 트럼프가 굉장히 또 거슬리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현재 가상자산 암호화폐 업계의 이익 집단의 힘?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왜냐하면 이런 대선에는 또 이익 집단들의 파워 게임들이 좀 있잖아요. 후원이라든가 이런 힘들은 어때요? 좀 눈치 볼 만할 정도로 많이 사이즈가 컸나요? 이쪽에 이익 집단의 힘들이? 아마 직접적으로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텐데요.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FTX라는 전 세계 3위 규모의 거래소의 예. 대표였죠. 예. 이분은 지금 이제 한 8조 원 정도의 손실액을 발생시킨 다음에 감옥에 가 계십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백기사였어요. 미국 정권, 민주당 쪽에 굉장히 많은 정치 후원금을 지원했던 그런 인물로 그래요? 유명합니다. 예. 네. 그래서 마치 현 세대의 JP 몰건이다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사라졌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분들이 아마 윙클보스 형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크 주커버그죠, 페이스북 창업자. 예. 이분의 일대기를 영어로 그린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 보면 네. 쌍둥이 형제가 나옵니다. 예. 이 페이스북의 어떤 카피라이트를 가지고 마크 주커버그와 끝까지 법정 소송을 했던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들이 계신데 예. 이 도련님들이 이제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부자들입니다. 졸부는 아니죠. 원래 네. 부자들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정치권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원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가 아예 돌아섰습니다. 원래는 실리콘밸리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없었고 민주당을 항상 지원했던 걸로 보통은 유명하죠. 네. 근데 지금은 가상자산 플러스 트럼프라고 하는 그 어떤 새로운 정치의 어떤 흐름에 많은 돈이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의 돈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벤처 캐피탈들, 예. 이제 안데르센 호로위치 같은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이제 유명한 세쿼이어 캐피탈 같은 벤처 캐피탈들, 거물들도 이 공화당과 암호화폐 정책을 같이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트럼프를 믿고 나는 비트코인을 베팅한다. 실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인들이요,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이걸로 뭐 큰 수익을 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뭐 투자를 하라 이런 쪽이 아니라 만약 이러다가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그럼 비트코인은 폭락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세요? 비트코인의 뭐 가격 전망은 좀 그렇고 흐름들이 트럼프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것 같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이제 반대쪽 호재 해리스 아니에요? 네. 완전 호재입니다. 완전 호재죠.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ETF 승인된 거 정도의 버금가는 호재가 될 것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은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근데 저는 설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그겁니다, 바로 그 반대.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조금 느리고 더디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해리스 후보조차도 가상자산 업계의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과 만나면서 이 정책 턴어라운드를 하려고 이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아마 정권 유지 차원에서 계속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친화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외신들을 좀 보면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보도 뭐 코인베이스 CEO도 만나고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정책을 펴려고 한다고 하는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일단 아젠다를 뺏겼잖아요. 트럼프 후보에게. 반대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막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서 트럼프의 인기를 내리려는 이런 전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11월 대선까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쪽의 정책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정책들이 거의 극단으로 반대 성향을 지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완전히 반대 클릭을 하면서 트럼프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던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그 두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완전히 시장이 꺾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점. 그러니까 시기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예.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인 수요를 봤을 때는 분명히 늘고 있고 산업도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친화적인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쪽에서 한번 공격이 들어올 거다. 뭐 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 쏟아내면서 가격을 한번 처참하게 누를 거다. 실제로 엊그제 나온 것이 뭐 독일 정부라든가 다른 정부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뭐 풀 거다. 이제 범죄 수익으로 뺏은 것들. 흉흉한 소문들이 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다 트럼프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만 독일 정부가 판매한 5만 개라던가 네.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10여만 개, 예. 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21만 20만 개, 개. 예.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쏟아져 나와도요. 그 개인 단에서 이미 그 정도의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고래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5년 동안 구축해 놓은 이 네트워크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어떤 FUD라고 하죠. 예. Fear, Uncertainty, Doubt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네네. 낮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고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고래들이 가격을 받치고 있는 한은 이 정부들이 합심을 해서 비트코인을 시장에다가 내던지더라도 네.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폭락하더라도 다시 금방 반등을 할 거고요. 예.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ETF도 나오고 솔라나 ETF도 나오고 점점 이게 제도권으로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제도권으로 오게 되면 나중에 규제를 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규제는 이 산업을 육성하고 양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확실하게 확실하되면서 산업을 육성하게 될 거고 그 일례가 비트코인 ETF의 등장이었죠. 네. 미국에서 11종목의 ETF가 출시돼서 지금 7개월 동안 거의 600억 달러의 자금을 거의 AUM 규모로 키워놨는데요. 네네. 상당히 많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벌써 2개의 연기금이 투자를 한 걸로 알려졌고 이 저시시티라는 도시의 시정부도 지금 펜션 펀드를 거기에다가 비트코인을 분산 투자하겠다라고는 계획도 밝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규제화 그리고 점점 대중에게 이 합법화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미국인들은 자신의 은퇴 자금, 뭐 연기금으로 그러니까 펜션 펀드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공식화해놓고 갑자기 비트코인을 때려잡는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제도권으로 와놓고선 이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은 결국 달러를 찍어내는 달러의 크게 보면 소유자인데 이 연준이 저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야치 좀 음모론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비트코인과 저거를 원치 않을 거야. 연준은 빨리 디지털 달러로 가고 싶어해. 이제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백 대표님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연준 이길 수 있습니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네. 연준은 결국 은행 카르텔입니다. 예. 스마트머니 그리고 금융 엘리트들이 100년 넘게 미국에 구축해놓은 금융 엘리트들의 어떤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점에 연준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달러 헤게모니를 절대 뺏기고 싶어하지 그렇죠. 않을 거고요. 예. 트럼프의 이 공약들이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이 아주 눈에 가시일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의회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배틀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찬반 양론이 전국화되면서 이제 업계 또는 업계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아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이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지 구경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백훈종 스매시파이 CEO 우리 대표와 함께 바로 그 점을 여러분께 하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뭐 코인 투자를 하라 이런 쪽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뒤에 얽힌 막전 막후. 왜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하려고 하는가 하고 디지털 달러를 싫어하는가? 왜 연준은 빨리 달러를 디지털 달러로 바꿔가지고 헤게모니를 연장하려고 하는가? 좀 그런 막후의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하는 것도 이번 미 대선과 함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백훈정 스매시파이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슈 아주 쾌거입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이제 일본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고 난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죠.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 달러까지 기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 수출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의 수출 증가율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수출 전 세계 5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본도 한번 우리가 올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5월까지 집계가 나왔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압도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사상 처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7천억 달러 수출. 그리고 좀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일본도 한번 우리가 추월해 볼 만하다. 이제 이런 이슈들을 오늘 함께 다뤄볼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5월까지 지금 우리 수출 상황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이야기 이끌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파리올림픽의 우리나라의 금메달 목표치가 5였어요. 네. 이미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목표는 당초 한 15위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벌써 상위권에 랭크가 네.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경제와 이제 일본 경제를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까지의 이제 성적표를 보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역대 이제 올해 이 주요 10개 수출국 가운데는 가장 높았다라는 네.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국제금융정보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해서 수출 증가율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무려 9.9%가 늘어서 예. 거의 10% 가까이, 두 자릿수 가까이 늘었는데요. 예. 2위가 멕시코예요. 예. 멕시코는 증가율이 4.4%, 우리의 절반이 안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그 뒤를 미국, 중국이 소폭 늘었고 오히려 일본은 3% 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낙폭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독일, 프랑스 대부분 수출 대국들이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서 여기 10대 수출국은 보시고 계신 것처럼 뭐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네. 한국, 멕시코, 홍콩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 쌍두마차라고 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 이제 이 인공지능 칩, 반도체 붐이 일면서 고부가 가치 반도체 수요가 급증했고요. 여기에다가 친환경 자동차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한국 차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이온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네.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수출 5위 대국으로 이제 급부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만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7위, 수출 7위였던 프랑스를 이미 네. 제쳤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일본 제치고 1위는 여전히 뭐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만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세계 5위의 수출국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쌍두마차를 따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죠. 먼저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도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잘했고요. SK하이닉스의 HBM도 잘했고요. 반도체들 쪽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정말 뭐 역군이네요, 반도체가요.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네. 정말 불안한 네. 이제 형이 잘 못하니까 동생인 자동차만 이제 수출 네. 증가하면서 이제 수출에 혁혁한 이제 어떤 공을 세웠다면 올해는 이제 쌍두마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65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 상반기 이후 반기 기준 네.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6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반도체 수출 6월 한 달 동안 134억 달러입니다. 예. 이게 역대 최대치를 월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이제 완만한 이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 수요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개선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는 7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통관 기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도 6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1년 전에 비해서 57%나 늘었습니다. 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4.5%포인트 더 늘어난 18.2%입니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디램 반도체 1위, 2위 업체인 뭐 3위 업체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감산했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니까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런 업체들은 고정거래체 가격이 중요한데 고정거래체 가격이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네. 특히나 이 인공지능 칩 HBM이라는 이 굉장히 하이 부가가치용 수출이 좀 늘다 보니까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AI 관련한 이 전방위적인 이 수요가 올해는 더 늘어나서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우리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은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수출이 이제 아마 이제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은 꼭 있습니다. 뭐 굉장히 한 곳에 한 특정 품목이나 특정 지역에 좀 편중돼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마 이제 구조의 변화를 좀 꾀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이제 AI 산업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바뀌고 있을 때 우리 한국도 이 반도체가 여기에 올라타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D램 같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고 감산 효과 때문에 고부가 가치의 HBM 쪽 여기는 마진이 여러분 한 50% 나온대요. 하나 팔면 절반 정도의 이 순이익 마진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사이즈도 수출액도 크지만 또 마진도 순이익 영업이익률까지도 함께 나오는 그런 쾌거 반도체 쪽 봤고요. 작년에 진짜 큰형노로 톡톡했던 자동차도 보겠습니다. 전기차 캐즘,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약간 걱정을 했는데 이건 웬걸 하이브리드가 정말 또 승승장구를 해서 좀 자동차도 참 잘했네요. 자동차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반도체가 상반기 657억 달러를 기록해서 반기 기준 2위였다면 자동차는 사상 최대입니다. 370억 달러의 수출을 올해 상반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8%가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지역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는 북미 지역에서 잘 나가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고부가 가치 하이브리드라든가 SUV 이 차량들이 지금 수요가 늘다 보니까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데 내수는 다소 부진한 걸 수출로 활로를 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상무부의 국제 이 통계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교역 흑자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635억 달러입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반기 전체 판매량에서 미국의 빅3 업체 가운데 하나인 이 스텔란티스를 따돌리고 현대차가 4위를 랭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현대차가 뭐냐라고 꼽으면 바로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투싼 하이브리드요? 맞습니다.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 산타페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 SUV 차량의 판매 비율이 73%까지 높아진 것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완성차의 올 상반기 미국 수출량도 역대 최대입니다. 78만 대를 팔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이 미국향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미국 차의 수입은 오히려 좀 줄어들다 보니 무역 흑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은 미 대선 이후에 이 통상 문제로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점검을 좀 해야 합니다. 네. 그래도 자동차 쪽에서도 정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역할을 해주면서 이 쌍두마차가 달렸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저희가 나머지 품목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지만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이슈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인철 평론가님, 이인철 소장님, 일본은 우리가 올해 제칠 수가 있을까? 일본을 제치면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면 5위를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앞에 4위는 좀 약간 버겁잖아요. 거기가 중국도 있고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좀 어렵지만 곧 다음 5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다뤄보죠. 지금 일본을 한번 우리가 제칠 수 있을까? 이게 약간 너무나 저희가 희망으로 돌리는 게 아니죠. 상당히 좀 근거가 있죠. 어떤 정도 상황일까요, 현재까지가? 지난해 이제 연간 수출액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한 8위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해 프랑스가 한 6,400억 달러로 7위, 6위가 이탈리아로 한 6,700억 달러였고요. 5위가 일본이었는데 한 7,100억 달러 수준이라는 겁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7천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 일본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수출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일본 간 수출입 격차를 따져봤더니 역대 최소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35억 달러인데요. 한때 2008년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 수출 격차 3,5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와,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1,000억 달러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 이제 세 자릿수로 좀 좁혀져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이 3,348억 달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3.6% 줄어서 3,383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역사상 한 번도 우리가 추월한 적이 없는 일본을 수출 면에서
이제 따돌릴 수 있다라는 이제 역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시청자분들의 의문이 일본이 엄청난 엔화 약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엔화 약세, 원화 약세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수출이 잘 된다. 일본은 이렇게 엔화 약세인데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스트롱 달러, 네. 달러만 강세이다 보니까 그 주변 이제 통화들, 준기축 통화까지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엔화의 경우에는 3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고 있는데 이런 엔저 현상 속에서도 일본의 수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왜냐? 한일 수출액 격차는 수출 상승세인 한국과는 달리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성장했던 이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중후장대한 산업입니다. 주로 자동차, 전자, 그리고 조선, 기계와 같은 주력 산업이었는데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해서 1990년대 이미 4천억 달러에 달했고요. 그리고 연간 수출액 규모 2010년대는 8천억 달러를 찍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1년을 정점으로 해서 8,236억 달러를 2011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후퇴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바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일본을 압박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중간재, 조선 산업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도전을 받다 보니 주력 산업인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의 생산량에 밀리고 있고요. 예. 특히나 요즘 들어서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체의 부품 인증에 관련된 이 신뢰성마저 떨어지다 보니 일본은 오히려 이제 수출이 좀 주춤하고 예. 반면에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붐을 타면서 반도체 산업이 또 호황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판매 확대로 인해서 수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리는 수출이 늘겠지만 일본은 좀 더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연간 수출액은 한일 간 역전 현상이 2024년 연말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조선 잘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2010년 넘어오면서 일본 조선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중국의 조선 산업. 올해는 우리가 지금 또 조선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죠, 중국을요. 맞습니다. 예. 이 조선뿐 아니라 전자, 뭐 가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동안은 뭐 소니든 일본의 파나소닉이든 굴지의 기업들이 대부분의 미국뿐 아니라 전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차동제 토요타 자동차라든가 캠리라든가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같이 굉장히 경제적이 좋으면서도 안전성이 뛰어나다라고 호평을 받아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일본산 이제 가전 제품을 보기보다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삼성과 LG가 그 시장을 좀 뒤집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차 측면에서도 그동안은 싼 차, 저렴한 차였던 현대차가 지금은 고부가 가치 차량으로 굉장히 탈바꿈하다 보니 네. 일본을 바짝 뒤쫓거나 오히려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초 소장님, 가능할까요? 올해 우리가 지금 뭐 11월, 12월까지 가봐야 되겠지만은 일본 수출액으로 따돌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제 개인적인 희망은 이제 11월, 12월 통계가 물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리스크가 좀 가시화되지 않는 네. 올해 정도라면 아마 이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이제 일본을 앞지른 데 이어서 수출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출 얘기하면서 앞서 반도체, 자동차만 집중 분석을 했잖아요. 다른 품목을 좀 안 했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K-뷰티와 K-푸드, 먹거리 쪽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빼놓기에는 사이즈가 크다기보다는 이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수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부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올해 5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 주자는 이제 반도체고요. 네.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과 화학 그리고 K뷰티와 푸드를 들 수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올해 100억 달러 이상 늘려서 1,350억 달러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가 이제 100억 달러 이상, 10억 달러 이상, 석유화학 제품은 한 14억 달러 정도, 그리고 K뷰티와 K푸드의 경우에도 8억 달러 이상 올해 수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록했던 역대 최대 수출이 한 6,891억 달러, 2021년 기록이거든요. 이것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아마 이제 산업연구원이 이제 분석을 보게 되면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와 이 구조적 요인과 배경 보고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당분간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배경으로 꼽는 것이 일단 미국 경기가 장기 호황을 네. 보이고 있죠. 여기다 이제 중국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의 빠른 회복세와 이제 인공지능 수요가 좀 늘고 있다는 점, 여기다 강달러 등에 힘입어서 이 같은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데,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제 어제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이제 1인당 국민 소득이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서 상반기 한일 간 이제 무역 격차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좁혔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수출만 잘 되지 내수는 굉장히 냉기가 훈연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의 활력이 어떻게 하면 내수로 좀 전이될 수 있을지, 이 온기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이제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잘할 때 더 채찍질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본이 정말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잘 달렸다가 지금 저렇게 좀 굉장히 뭐 쇠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도 이제는 수출 산업 다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대로 잘하는 거 잘하지만 가다가는 또 일본의 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수출 다변화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산업연구원이 이제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굉장히 편중돼 있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상반기 수출을 보니까 반도체, 자동차, 선박 부분의 수출 비중이 34%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자동차, 선박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럴 경우 만에 하나 반도체 사이클이 좀 후퇴하거나 아니면은 미중 경기가 위축된다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국가별 비중을 보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가 현재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현지 해외 투자 비중을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원자재 구매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를 현지에서 다 조달하고 해결해 버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외로의 생산 거점이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를 생산해냈던 이 중소 기업들의 경우에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부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수출 제약 요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가 뭐 사실은 뭐 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 국가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이 과제는 수출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이 특정 품목이나 지역에 치우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구조를 좀 개선하는 것,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 교역의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착실하게 좀 구조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좀 추진해야겠습니다. 뭐 정부가 깃발을 들고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런저런 지원을 좀 해주면서 이 큰 틀에서의 방향 전환이라든가 수출 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떤 좀 지원책들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지금 올해 수출이 이제 일본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도 세제 이제 확대 개편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정부가 2024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했던 이 개편안을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셀즈 외교로 그동안에 이제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뛸 수 있는 운동장 환경을 좀 넓히고, 규제 혁파로 인해서 기업 투자 여건이 만들어졌다면 앞으로는 법인세 완화라든가 투자세 공제 확대 등과 같은 세제 개편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서 지금 구체적으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 네. 또 투자 확대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좀 늘리는 방안, 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 여기에다 이제 배당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 또 상속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자녀 1인당 이제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에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등의 이제 세제 개편안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확보가 돼야 이런 것이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경제의 어떤 역동성 그리고 좀 잠재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 국회가 똑같이 이런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같은 길을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마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11월, 12월에 있을 올해 세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세제 개편에 대한 심사를 할 텐데 이에 대한 이제 어떤 거대 야당이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반도체 산업들 또 자동차 쪽, K조선, 뷰티, 푸드, 먹거리 쪽 보면 실은 이 흐름대로라면 우리 올해 7천억 달러도 수출액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수출도 될 것 같거든요.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요, 이인철 소장님, 여기에 이제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이걸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기도 그렇고 미 대선 리스크거든요. 물론 11월 5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대선 리스크, 미 대선 리스크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 기조를 이어받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그다지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것 네.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번 트럼프 일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만일 이기 재집권한다면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업연구원은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통상 전략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10%에 달하는 전 국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적 네. 관세를 물리겠다. 예. 여기에다가 IRA라든가 칩스법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총수출은 적게는 53억 달러, 많게는 240억 달러, 최대 33조 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200억 달러 이상이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한 경제신문사가 국내 통상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83%, 10명 중 8명이 트럼프 재집권 시 국내 경제 부정적이다. 2기 행정부가 1기보다도 더 위협적이다라는 건데요. 네. 그 이후로 동맹의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손익관계를 어떤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특히나 우려하는 것 지금 당장부터 벌써부터 방위비 증액부터 네.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입니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에서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는데 이게 또 하나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라는 되죠. 꼬투리 되죠. 예. 맞습니다. 꼬투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주력 산업, 반도체, 전기차, 2차 밴더리 전지 업체들 미국에다 공장 주고 투자해서 얻은 결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업체들한테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구조가 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한 결과다라는 논리로 네.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 접근이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자, 저희가 미 대선 리스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바로 오늘이죠. 자, 장마는 끝났고요. 지금 보면 폭염, 이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